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24페이지 세무사랑 프로의 원천징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소득지급자, 즉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귀속자, 원천납세 의무자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한 후에 차액을 지급을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적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이 과정이 그러니까 원천징수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러한 과정에 이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되겠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보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 기타 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만은 메뉴에 원천징수라고 하는 탭에서 기본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원천징수 탭에서 보시면 근로소득 관리 탭과 사업 기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 관리 탭에서는 보시면 근로소득, 즉 우리 일반적인 급여에 대한 소득입니다. 소득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퇴직소득에 대한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소득들을 합쳐서 우리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요. 그것과 관련되는 세무신고 서류, 전자신고 과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사회보험 탭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사업소득관리, 기타소득관리, 기타소득관리는 기타소득과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과 이자 배당소득이 합쳐져 있는 관리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세무신고 또는 전자신고 과정을 통해서 신고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25페이지에 자급연도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급연도라고 하는 부분은 재무회계의 회계연도와 비슷한 개념인데 원천징수 업무가 연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징수 업무를 하는 자급 연도가 몇 년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급 연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메인 화면에 맨 위에 보시면 회사명, 회사 코드와 회사명이 있고 개인, 법인 구분, 회계 연도, 부가가치세 원천이라고 하는 표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원천이라고 하는 부분 옆에 보시면 2017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이 2017년도 원천징수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17년도 연말정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에 2017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신 이후에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원천징수 연도를 사업연도, 자금연도를 변경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자, 이 부분 자금 연도가 있는 메뉴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두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수 변경이라고 하는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이때 기수 변경에서 자급 연도를 2016이나 2017, 2018로 이렇게 변경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들은 2017년도 연말정산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작업 연도를 2017로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의 맨 하단 부분에 세무사랑 프로로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 회계연도 및 원천 등의 작업 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27페이지에 제2장 근로소득 원천징수라고 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 원천징수 업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회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급여나 상여 등의 지급 시 원천징수세 계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매월 비슷한 원천징수 업무가 반복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사원의 인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말정산 작업 시에 각종 공제사항이나 이중근로 합산 등의 업무량이 증가가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전자신고 제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원천징수 업무를 진행해야 되고 연말정산해야 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천징수에 있어서 근로소득 관리 탭에 보시면 근로소득과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하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 관리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되는 과정을 진행하는 메뉴, 그 다음에 세무신고, 전자신고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근로소득 관리 쪽에서 사원 등록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의 자료의 정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교재에 요약을 해놨는데요. 28페이지입니다. 매월 급여 자료 입력 시에 소득세 계산, 비과세 대상 여부 소득을 자동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미리 등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매월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 계산 시에 적용되는 공제 대상 인원수를 자동으로 산출하도록 미리 등록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소득이나 비과세소득, 기타 소득공제 등을 자동 계산하고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 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했을 때 근속연수 계산이나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할 때도 법인세 계산할 때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에다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등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원 등록의 자료는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자료를 이월 기능을 통해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30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3번에 원천세 관련된 자료를 이월하는 메뉴라고 해서 원천징수 메뉴 중에 사업 기타 사회보험 탭 두 번째 탭에 데이터 관리 쪽에 보시면 마감 후 이월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마감 후 이월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마감을 하게 되면 사원 등록과 관련되는 자료들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료들은 그 사원이 퇴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등록하시면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에 대한 31페이지에 근로소득 사원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원 등록은 사원별로 기본사항과 부양가족명세 추가사항에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사항을 보면 첫 번째가 오른쪽에 기본 사원 등록의 화면에서 4번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4번과 성명은 4번은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중에 등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입력이 완료되고 나면 오른쪽에 기본사항에서 입사연월일을 입력을 합니다. 입사연월일은 회사에서 이제 근로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면 국적에 대한 부분과 체류 자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자를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발급받은 비자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5번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하는 부분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 대부분은 저희들은 내국인이고 거주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등록이 되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7번에 국외 근로 제공입니다.
우리 교재 31페이지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직원의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외 근로 제공이 없다면 부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국외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 원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원양업 선박이나 외항 선박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비과세고요. 건설업 관련되는 국외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월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국외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한도를 미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단일세율 적용 여부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일반적인 세금 계산 방식이 아닌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19% 세율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19% 적용한다면 여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법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항공운송업이나 건설업,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직전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1,500억 이상이거나 자산 규모 5천억 이상인 기업이 파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견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17%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생산직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생산직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요건을 그러니까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부분입니다. 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원 등록에서 기본사항에서 생산직의 여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생산직에 대해서 생산직에 해당이 된다면 여로, 그 다음에 야간 근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생산직이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직전연도 총급여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직전연도 총급여를 입력하는 방법은 만약에 그러니까 생산직에 근무하는 이 직원이 직전연도에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전년도 총급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미 우리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전년도 총급여를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 메뉴는 F8 부양가족 불러오기 옆에 역삼각표가 있는데요. 역삼각표를 눌러보시면 전년도 총급여 불러오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총급여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전년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총급여를 불러옵니다. 생산직 여부가 여인 사원의 사원코드와 주민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만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와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생산직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는 일정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요건이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전년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총급여 불러오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관련되는 부분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기준소득 원액과 표준보수원액을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급여 자료 입력할 때 국민연금 부담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편리한 기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실제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 실제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원천징수할 때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 실제 4대 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되는 4대 보험료 정보를 확인해서 급여 대장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관련되는 기준소득 소득 원액 등을 등록하셔도 좋고 아니면 공단에서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사이트에서 그 금액들을 확인해서 급여 대장에다가 직접 반영하는 방식을 선택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사 연월일입니다. 퇴사 연월일은 근로관계의 종료일로서 근로자의 퇴사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퇴사일까지 그러니까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및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구분과 정산 시작일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구분의 그러니까 커스를 이동을 하게 되면 퇴직과 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번 퇴직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2번 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을 때 적용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갑니다. 부양가족 명세가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는 직원별로 기본공제 대상자 및 추가 공제 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곳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메뉴는 연말 정산할 때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월 급여 소득을 원천징수할 때에도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부터 좀 정확하게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부양가족 명세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에 부양가족 내용이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연말 정산할 때 추가로 등록해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34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에 연말정산 관리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 등록된 부양가족 정보는 자동으로 사원 등록 정보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사원 등록에 그 사원의 부양가족 명세로 등록되어 있는 이 정보는 우리 연말정산 관리라고 하는 탭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부양가족 소득 공제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에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동시에 반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말정산 시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사원 그러니까 연말정산하는 사원의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다가 부양가족을 등록하게 되면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 탭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는 사원 등록이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중 어느 곳에 등록해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부양가족 명세를 등록하기 위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후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